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네, 대학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다 배당 받은 것 같은데 소액 임차인이라고 나올 때가 있네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나눠서 권리 분석하는 습관을 좀 들이기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우리는 이제 전세라고 하잖아요. 전세. 그리고 보증금이 좀 작고, 그리고 월세를 주면 이제 우리가 월세 산다고 해요. 네. 아마 이런 게 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보증금은 사실 전세가 보증금인데 우린 전세합니다. 근데 이 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전입이 있죠. 전입은 주택임대차 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우리 이제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올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해도 전입에 의한 임차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법에 의한 전세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참, 좀 이게 헷갈리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이런 거니까. 왜? 법이 지금 두 가지, 법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해요. 그만큼 임차인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에 관련된 법은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면 볼수록 알겠지만, 임차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보호해주고, 임차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증금을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에서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왜?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보증금 1억을 가지고 임차인이 전입을 2020년 1월 1일이라고 전입을 신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세권을 2020년 1월 1일에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또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보증금이 1억이니까 이거 하나 아니야? 라고 권리 분석을 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나눠서 하는 항상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건립을 이제 여기는 확정일자와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지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전세권도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지 또 봐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경매를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누어서 권리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했느냐? 자, 대항력 있는과 선순위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여기는 또 어떤 임차인이 또 하나 있죠? 자, 소액 임차인이 또 있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을 한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눠서 해야 돼요. 소액 임차인의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역과 그 다음에 날짜, 기간에 의해서 작은 보증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보증금 안에 들어가면 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액 임차인은 이 작은 보증금 중에 약 3분의 1 정도를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받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입은 빨랐지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뭐에 해당된다? 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왜 이해되냐? 중요합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먼저 전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배당에서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뭘 해야 되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없애는 조건과 보증금 전부를 다 받는 것,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전부 다 받으면 대항력은 어때요? 없어지는 거죠.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먼저 첫 번째 무엇이 있냐? 우선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라는 거는 전입,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정일자, 그리고 나서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에 대한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에? 주임법에서는요. 그래서 우선 변제와 보증금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이 임차인이 10억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 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어떤 순이냐? 시간 순입니다. 어떤 시간? 날짜. 왜? 다른 권리들이 먼저 돈을 받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 날짜가 언제 설정을 해놨겠죠? 등기부 등본에. 그래서 날짜 순으로 먼저 이렇게 우선해서 변제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얘보다 얘가 먼저 변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인 거예요. 그럼 얘보다 더 뒤에 있는 애들도 있겠죠? 그럼 먼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순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돈이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 우선 변제라는 게 있다.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그리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다 없어지면 임차인의 대항력도 어때요? 없어진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우선 변제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뭐다? 우선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돈을 받아가겠죠. 근데 이런 우선 변제하는 애들보다 먼저, 여기가 우선 변제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먼저 해서 최우선 더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입니다. 금. 아까 소액 임차인의 3분의 1 정도의 지역에서 보호를 해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배당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얘를 먼저 받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받아갑니다.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5천만 원을 먼저 받아간 다음에 다른 순서와 확정일자 날짜에 의해서 5천만 원을 더 받아서 결국은 1억을 다 받아가면 어때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 요건을 한번 봅시다. 우선 변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입, 우리 임차인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요. 그리고 돈을 받는 순서인 확정일자가 있죠. 그리고 이 확정일자 날짜로 인해서 돈을 받아갈 순서를 부여합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가 붙어봅시다. 최라는 건 뭐예요? 우선에서 받는 거보다 더 먼저죠. 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최는 우선 변제보다 먼저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부자이커님 이게 왜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왜?
가끔 임차인 중에요. 이런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있어요. 대항력 있다는 거는 말소보다 먼저 전입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선 변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이런 임차인들은 특히 과거에 전입했던 분들은 확정일자라는 개념을 잘 몰라셨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잘 안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요즘은 전입하면 바로 확정일자 찍어버린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통해서 배당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매 중급반에서 첫째 시간에 최우선 변제가 돈이 되는 조건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서울은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뭐가? 최우선 변제가요. 최우선 변제가 5천일 때 확정일자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에서 5천만 원은 뭐예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역과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변합니다. 그러면 결국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다고 치면 만약에 임차인이 1억, 아까 1억의 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5천만 원만 확정일자가 없었을 때요. 누구한테 인수받으면 돼요? 낙찰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임차인이 1억에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누가 잘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투자 포인트가 되죠. 왜 투자 포인트가 되느냐? 사람들은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첫 번째 전부 다 낙찰자가 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부 다 낙찰자 인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얼마 인수? 1억 인수라고 생각하겠죠. 자, 두 번째. 최우선 변제금은 그래도 확정일자 없어도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역과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인데 누가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7천만 원이 인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2억이라는 시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2억. 근데 이거를 지금 낙찰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억을 전부 다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찰을 못 하겠죠. 왜 입찰을 못 하느냐? 그럼 1억을 인수한다고 하면 이분은 1억에 입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세가 2억이니까요. 그쵸? 그래도 내가 돈을 벌려면 또이또이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8천만 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억을 인수하고 2천만 원 내가 벌어야지. 그래서 1억 8천 정도 내가 사게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되냐?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왜 안 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을 제하고 대출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한다고 하면 내가 2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2억에 대한 시세, 2억에 만약에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뭐 80%면 1억 6천이잖아요? 그럼 1억 6천에 뭐예요? 아까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을 빼요. 그럼 결국 2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1억이 지금 인수됐는데 누가 이걸 2억에 들어가겠어요? 1억이 들어가겠죠? 그럼 1억에 입찰 들어갔어요. 근데 보증금 아까 1억을 뺀다고 그랬어요. 대출이 0이 됩니다. 됐나요? 한마디로 이건 현금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억에 입찰 들어간 사람들은 대출 때문에 안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만약 3천만 원 인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아까 2억짜리를 3천만 원 인수다. 그럼 또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3천만 원 죄송합니다. 3천만 원 여기서 배당 받는다. 그러면 7천만 원 인수라고 생각하겠죠. 7천만 원 인수라고 생각하면 7천만 원 인수해서 나는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가서 1천만 원 정도 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인수니까. 그러면 내가 7천만 원 인수해서 저 2억에 팔면 1천만 원 번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최우선 변제금을 만약에 내가 아니야. 3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을 배당받고 내가 5천만 원 인수야.
라고 하면 얼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더 1억 2천보다 올렸을 수 있겠죠. 한 1억 3천 정도의 입찰 들어갈 수 있겠죠. 왜? 내가 2억 이걸 팔아도 1억 3천에 입찰 들어가면 내가 5천만 인수라면 그래도 2천만 원 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배당을 통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이 남는 결국은 내가 인수해야 대한 금액의 차이에 의해서 내가 수익을 계산한 다음에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입찰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1억 2천에 들어가도 1천만 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1억 3천에 들어가도 2천만 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억 3천에 들어가면 무조건 낙찰이라는 거죠. 이런 심리를 조금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계산하면 남들은 3천만 원 배당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럼 7천만 인수라고 하면 이 사람들 1억 2천을 쓸 수밖에 없겠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1억 2천 10만 원만 더 써도 낙찰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쌓여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이냐? 최우선 변제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당만 있나요? 아니죠. 배분에도 있죠. 배분은 공매에 있습니다. 이걸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대항력에서 최우선을 계산하는 습관. 왜? 이런 물건들은 계속 나올 거니까. 이해됐나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더 해볼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입이 있어요. 1월 1일이었다고 했어. 플러스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우선 변제. 근데 근저당이 2020년 2월 2일이라고 칩시다. 됐죠? 하나는 2020년 1월 1일 해가지고 확정일자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럼 이거는 뭐만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가 받을 수 있죠. 하나는 아까 확정일자가 있어요. 그럼 무선 변제까지 받을 수 있죠. 가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2020년 3월 1일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보다요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이때도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는 먼저 받아갑니다. 왜? 최니까. 얘도 우선이고 얘도 우선이에요. 최는 수익 임차인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은 먼저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응용할 수 있을까요? 다가구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왜? 다가구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작은 보증금들이 많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가구에 배당을 또 들어가면 또 재밌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이 등기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건물에 대한 권리는 건물에서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에서만 순서대로 받아가요. 근데 임차에는요 특별해요. 임차인의 권리는 이 모두에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최우선 변제금. 사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판례에 의해서 정립된 겁니다. 왜? 정확히 말하면 배당은요 등기부 등본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배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등기가 있는 건물과 토지가 따로 있는 애들은 건물은 건물에서만, 토지는 토지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런 임차인의 권리는 특별법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를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최우선 변제금이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냐, 그리고 1주차에 부자이카가 왜 하필이면 경매 중급에서 가져왔느냐를 여러분들은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잘하잖아요. 그러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낙찰 확률을 확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당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걸 접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배당 연습하는 거는 모든 물건에 다 통용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하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또 달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보증 금액만 가지고 이게 작은 보증금이냐 큰 보증금이냐를 나눠요. 소액임차 보증금보다 이것보다 높으면 그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크다고 생각하겠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뭐냐? 보증금 플러스 2임차인의 월세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이 환산보증금을 적용했을 때 임차인의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을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우선 변제금 자체가 계산하는 게 더 녹록지 않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눠서. 이거를 잘 하시면 경매 권리 분석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나눠서 하는 거 중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해하고 좀 투자하게 된 거 뭐가 있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 이거를 예전에 이 입찰을 누가 들어갔었냐면 그분 얼굴은 내가 기억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톡방에서 물어봐가지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하셔서 톡방에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가 그게 한 4년 전인가? 아니야, 4년 전은 아니구나. 내가 이게 그때 한 3년 전이었을 거야. 한제 초반. 3년 전에 그 물건이 굉장히 케이스가 많이 없었죠. 그 보증보험에서 그런 거예요. 보증보험에서. 자, 임차인의 대항력을 내가 행사하지 않을게. 임차인의 대항력을 내가 가져왔는데 대항력 행사하지 않고 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만 내가 행사할게. 이거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항력은 전입이고 이거는 확정일자잖아요. 네? 그쵸? 돈을 받아가는 순서라고 했고 이거는 대항력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 변제는 뭐야?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아가는 순서만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변제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나눠드리기 전에 뭘로 생각했냐? 대항력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항상 나눠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이 나눠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임차권하고 전세권. 아까 말씀드린 거지. 하나의 보증금이에요. 하나의 보증금. 1억이랑 하나의 보증금 가지고 임차에는 전입에 의해서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고, 자, 등기부등본에 올려서 민법에 의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임차권은 전입이고 전세권은 민법으로 했어요. 이것도요, 배당 요구가요 달라요. 임차인의 권리로서 배당 요구할 수 있고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대항력도 있고 전세권도 있다고 하면 배당 요구를 두 개를 해야 돼요. 임차권으로도 하나 해야 되고 전세권으로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 못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해 버려요. 이 보증금 하나 가지고.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게 있어요. 판례에서 정립된 거긴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배당 요구. 이거는 뭐야? 경매 신청.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법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에 정립됐냐? 판례에 의해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판례는 판사들이 법령을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해석을 해서 이 법령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정립을 하면 그래도 이 판례 최선순위 가장 빠른 판례가 여러분들이 이 법령을 해석하는 거에 적용하고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요즘은 그래도 배당 요구 경매 신청하면 배당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판례에 의해서 정립됐습니다. 먼저 판례에 의해서 정립된 건 임의경매가 먼저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에서 뭐가 있죠? 전세권. 왜?
전세권은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배당 요구 안 했는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어. 그러면 이건 뭐다? 돈을 받으려고 한다.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배당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경매 신청하는 거는 배당 요구에 가름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 경매 신청하는 거는 배당 요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강제 경매입니다. 자, 강제 경매 아까 임차인 권리라고 했죠. 임차인이 돈을 자,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겠죠. 강제 경매를 왜 했겠어요? 임차인이 또 돈을 받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강제 경매를 신청해도 뭐 배당 요구에 가름한다. 그래서 임의 경매가 8년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렸죠.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거는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물건으로 무언가를 경매 신청하면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거고, 채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소유주의 신용을 나 너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 그래서 나 돈 받아갈게 라고 이 신용을 보고 빌려줬는데 못 받은 빚이 생겼을 때 이거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그리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로 또 가봅시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으면 뭐가 생기죠? 우선 변제가 생깁니다. 자, 정확히 말할게요. 자, 요거는 우선 변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이거는 우선 변제 화해준 겁니다. 뭔 말이냐? 이 우선 변제는 어디에 있냐? 이거 물권에 있는 겁니다. 물권. 채권에는 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채권은 항상 이 채권 금액에 따라서 뭘 한다? 안분 배당이라는 거 합니다. 왜? 우선해서 변제해주는 그 역할이 이 이유는 뭐냐? 물권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에 걸려있는 이 부동산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돈을 받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근저당 이거 없어지면 없어지죠. 전세권 이거 없어지면 없어지죠. 자,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 이전 청구 가등기 있죠. 가등기 중에서도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만약 못 받으면 이 부동산을 내가 가져갈게. 아니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처분해서 돈을 받아갈게 라는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 부동산이 없어지면 없어지죠. 이 부동산 자체에 걸려있는 것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정확히 말하면 임차인의 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임차인은 누구를 보고 이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죠? 소유주를 보고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정확히 말하면 채권입니다. 다만 이 확정일자가 있어서 채권의 물권화라는 거를 법에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선 변제를 준 것 뿐입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에 민법에서는 확정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확정일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채권이었어요. 채권의 특징은 뭐다? 안분배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채권의 특징, 임차인의 권리가 같은 경우는 1대1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과 똑같이 3자,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 해버렸어요. 이게 바뀐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민법에서 전세권도 제3자에게 등기부 등본에 올려서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파고들다 보면 이런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임차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임차인이 원래는 채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생겨서? 확정일자가 생겨서 뭐가 생겼다? 물권화가 됐다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얘는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가지고 경매를 신청을 하면 뭐가 돼요? 강제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뭐라 그랬어요? 물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이미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그냥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뭘 받아야 돼요? 항상 판결문이라는 게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채권이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거를 지정을 어디에서 법원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이 결정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전세권은 어디에 있다? 등기부 등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금액으로 그리고 이 물건으로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미 경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를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되냐? 소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놀 수 있냐? 배당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배당을 조금 더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배당이라는 절차가 뭐였죠? 네. 배당이라는 거는 뭐죠? 네. 배당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의 채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채권은 돈을 돈을 받을 권리라고 합시다. 여기는 물권과 채권 다 합쳤다고 생각하죠. 이 하나의 채권만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당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는 이제 동시배당이 들어가는 거고 이시배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시배당은 뭐냐? 같은 날짜, 시간 순으로 받는 거고 이시배당이라는 건 뭐예요? 달을 이죠. 시간이 다른 순으로 배당이 정해집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러분들이 이걸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기본.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갔을 때. 어디에서 경매 절차에서 돈을 다 받아갔을 때. 이게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의 사건 번호죠. 2020 타경. 자, 타경이라는 게 경매라는 뜻입니다. 네. 타경 1, 2, 3, 4, 5. 하나의 경매에 있는 채권과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항상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합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하나의 채권을 가지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 담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1억을 빌려주고 이 소유주가 5천만 원짜리 3개 있어. 부동산이. 그럼 5천만 원 3개에다가 1억 가지고 어때요? 네. 근저당이든 뭐든 잡을 수 있겠죠. 그럼 경매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억을 가지고 자 이거 사건 번호 하나, 이거 사건 번호 하나, 이거 사건 번호 하나 할까요? 굉장히 번거로워지죠. 이때 여러분들이 아는 1, 2, 3, 4, 5의 물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의 채권, 하나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이 물건 번호에서 어때요? 돈을 받아갑니다. 자, 근데 이건 1억이었어.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다 하면 1억 5천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각각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집이라는 거는 뭐예요? 임차인들이 여기 3천만 원 살 수도 있고 4천만 원 살 수도 있고 5천만 원 살 수도 있고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최우선 변제일 수도 있고, 최우선 변제 아닐 수도 있고, 확정일수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먼저 낙찰받을 수도 있고, 얘가 낙찰받을 수도 있고, 얘가 1, 2, 3 이렇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쵸? 낙찰받는 순서가 달라. 그럼 뭐예요? 얘 각각의 얘가 첫 번째 낙찰을 받았으니까 얘를 가지고 돈을 3천만 원 받아요. 3천만 원 받고 나머지 두 번째 얘 받아요. 2천만 원 받아요. 자, 세 번째 5천만 원 받아요. 오케이. 이게 각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걸 뭐라고 해요? 이시. 달을 이시 배당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야야야 복잡해.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끝나니까 이거를 마지막 낙찰됐을 때 한 번에 배당해 주세요. 한 번에 낙찰 받았죠? 그러면 동시에 뭘 해줘요? 배당을 해주죠. 이거를 뭐예요? 같은 날 시간에 해서 동시 배당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이 있습니다. 이 물건 하나에 입찰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입찰을 했을 때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배당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동시와 더 들어가서 이시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중급 경매 중급 과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배워놓으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2020 타경 1, 2, 3, 4, 5 물건 1, 2, 3 근데 다 다가구야. 이해되셨나요? 다 다가구야. 근데 다 위치가 좋아. 왜 이 위치가 좋을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같은 물건 번호로 사건 번호에서 물건이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위치가 좋을 수 있냐? 같은 지역이거든. 같은 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양산이면 양산, 서울이면 서울. 왜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를 하는 왜 여러분들도 보면 보통 내가 어디 수원에 집이 있다면 수원에 집 3, 4개 이렇게 사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가 3개 있다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하다가 공동담보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이런 애들이 물건이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자주 보여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주 보여요. 위치가 좋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여기에 임차인이 뭐예요? 임차인 얼마? 근데 대항력이 있어. 동시와 이시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가 내가 얘 다가구 빌려준 돈이 10억이었어. 그러면 이 임차인이 여기가 3억 있고 달 3억 있고 3억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다가구가 낙찰가가 5억이면 여기서 3억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10억이다. 그러면 잘하면 이 임차인이 보니까 대항력이 있지만 이 근저당보다 확정일자가 뒤에 있거나 여러 가지 위해서 한 2억은 인수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10억이라는 거는 채권자 마음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10억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나 왜? 이걸 다 나누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10억 근데 결국은 이거는 다 배당을 받아봐야지 않은 그런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배당을 다 못 배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2억 인수구나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시나 이시나 여러 가지 같이 물건 번호가 다른 애들에 대해서 전체 배당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채권이 10억이긴 한데 여기서 3억 나오고 여기서 4억 나와. 여기서 한 3억 나오네? 결국은 10억 다 받아가. 그래서 임차인들의 대항력 좀 전부 다 받아가.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벌어져 버리냐? 그럼 결론은 뭐죠? 2020 타경 1, 2, 3. 3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아까 대항력 있고 어쩌고저쩌고 유찰이 원래 10억짜리가 다 5억씩 유찰이 된 거야. 5억씩 유찰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근저당 10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많아. 그래서 어쩔 보고 인수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 17반으로 다 배당이 돼요. 결국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돈을 다 받아가. 인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배당 하나만 아느냐 모르냐 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세 개를 다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부자이커님 대출은요? 또 공동담보로
대출이 됩니다. 예전엔 됐어요. 예, 지금은 대출고문님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10억짜리 이것도 10억이고 이것도 10억, 이거 10억에서 여기서 5억 차익, 5억 차익, 5억 차익. 얼마 차익? 15억에 플러스 아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 어쩌고 저는 해갖고 여기가 월세 700, 700, 700 하면 2100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5억씩 나찰하면 뭐가 돼요? 대출이 90%까지 또 다네. 그러면 보증금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15억을 벌고요. 아까 700씩 곱하기 3이죠? 2100이란 말이에요. 예. 월세를 세팅하고 이자 빼고 아까 15억, 5억 곱하기 5억 3, 15억짜리 다가구라 칩시다. 이거를, 뭐 5%, 2를 하면, 막 이거 90% 대출을 받았어요. 15억 곱하기 0.9 하면 9, 35 해서 12억 5천이 되죠. 12억 5천에 5%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5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까 지금 방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증금이 뭐 한 방이 10개씩 합시다. 보증금이 여기 3천씩 했어요. 그러면 3억이 회수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5억에서 12억 5천이면 어때요? 여기서 5천만 원이 죄송합니다. 2억 5천만 원이 어때요?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갔었죠. 네. 그리고 나서 1억 5천이 1억 5천이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죠. 죄송합니다. 13억 5천이죠. 그렇죠. 13억 5천이죠. 그럼 1억 5천이 입찰 보증금 들어가고 이걸 세계에서 취득세 해서 만약에 이게 그런 곳이 아니다. 뭐 요즘 뭐 투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바뀔 겁니다. 예전에 일단은 다 1.1%였어요. 예. 지금은 이제 뭐 1.1% 해서 뭐 4% 적용할 수도 있겠죠. 취득세 해봤자 한 6%. 그렇죠. 예. 그럼 1.1%, 1.5, 한 5%씩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증금 3억 하고, 여기서 입찰 보증금 1억 5천에 법무비 어쩌고 해서 한 2억. 그럼 결국은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당에 대해서 경매, 중국 가정을 조금만 이해해버리면 돈이 되는 거예요. 얼마? 15억에. 월세 2,100이니까 한 그래도 1,500은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3억 정도 보증금 돌려받으니까 2억. 아까 90% 대출돼서 10% 보증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러면 한 1억 돌려받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요, 그냥 소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남.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전 몇 명이나 있을까? 전 궁금하다니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 아하, 그럼 이게 이걸로 끝나시냐? 아니죠. 공매는요? 신탁은요? 신탁에서도 소유권 이전 시점보다 먼저 전입하든 뒤에 전입했는데 계약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배당을 그래도 좀 배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증금이 얼마 가져간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공매도 똑같습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들어가네? 여기서 더 응용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공매. 제가 최근에 공매에서 달려드는 건 전세권. 전세권은 배분 요구하면 소멸입니다. 근데 이게 2012 다가 뭐였더라? 지금 사건번호 되게 까먹었거든요. 구국세징수법 가지고 이게 2014년에 판례에 나왔을 거예요. 대법 판례에서. 구국세징수법에서는 뭐가 없었냐? 배분 요구가 없었습니다. 배분 요구 종기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분 요구 종기일 전까지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매각허가 나기 전까지 전세권이 배분 요구를 하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찰자와 전세권자가 짜고 이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판례가 나와버렸냐? 전세권은 배분 요구해도 이거 말소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요거를 지금까지 써먹더라고요. 이 2014년에 나온 거. 2014년에 대법 판례가 나왔을 정도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을 치고받고 했다는 건데. 그럼 2010년이니까 국세징수법 2011년에 이게 지금 국세징수법으로 바뀌었고 민법이 2002년에 이게 구민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이게 민사소송법이었죠.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바뀌었죠. 2002년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세징수법에 있는 거를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분 요구 안 하면 전세권 인수라는 거 아니지? 아닌데 이거 지금 국세징수법 91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이라니까? 소멸이에요, 소멸.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 국세징수법 91조 같은 경우는 이게 2022년인가? 2022년인가 나왔을 거 이제 딱 법제화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실무에서는 계속 소멸이었습니다. 저는 실무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 실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공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개가 나왔네. 아까 배분도 여러 가지 발질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전세권 설정되어 있네.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배분 요구했어요. 이거 말수라고요. 근데 이 전세권도 또 있어요. 뭐가 있냐? 다가구에서 또 전세권은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냐? 경매와 공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대로 알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굉장히 전세권, 임차권, 배당은 정확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기초입니다. 기초. 이거는 진짜 기초 중에 기초예요. 왜 기초냐? 여러분들이 이제 더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물건 가치고 물건 자체의 이제 어떤 권리. 아까 저거는 뭐예요? 서류 가지고 권리 분석한 거잖아요. 빚들의 돈. 총량을 어떻게 나누냐, 이걸 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더 들어가면 이 부동산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 반 놔줘, 지분. 나 부동산 이거 내가 짓다가 이거 돈 못 받았어, 유치권. 아니야. 내가 지금 땅 위에 건물 지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 건물 없애면 안 돼. 법정지상권. 잠깐만. 이게 땅 돈 빌렸어. 땅 가지고 돈 빌렸어. 그래서 내가 건물 지었는데, 차지권.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지금 부동산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밑에 그 지하철 지나다녀요. 지하철. 그래서 이 부동산에 있는 땅만큼 이 밑에 밑으로 땅에서 위로 땅에서 이거를 구분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구분 지상권. 위는 뭔데요? 송전탑도 있을 것이고 변전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구분 지상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게 또 있죠. 건물이 있어. 원래 이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를 나눠가지고 이 건물로 줘야 돼. 그런데 그러면 이 등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집합건물법 제 20조에 의해서 집합건물법 제 20조에서 전유 부분은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일체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없어져야 돼. 근데 남아있네. 왜? 남아있는 이유가 아직 토지 등기에 근저당이나 빚이 있어. 그럼 이걸 없애버리면 억울하잖아요. 빚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토지 별도 등기.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데 남아있는 거. 토지 별도 등기.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대지를 막 나눈 다음에 이거를 원래 대지를 하나하나 전유부에 올려서 집합법과 제20조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했네. 등기부등본에 전유가 있고 대지권 해가지고 전유 면적 얼마, 대지권 면적 얼마였는데 이거 안 된 거야. 이게 뭐예요? 대지권 미등기. 자,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배우면 이제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의 지목이라는 거는 이 땅을 지 목대로 쓰라는 거죠. 그럼 지목이라는 게 이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지 땅이 있고 그다음에 창고가 있고 전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야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죠.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임야네? 임야인데 여기 개관을 했어. 예전에는 이게 언제더라? 이게 1964년이었나? 1964년에는 이 법 자체가 농지법 그리고 산지관리법 이게 농지법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산에서 이거를 막 해서 논으로서도 이거는 인정을 해줬어요. 이걸 논으로 밭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지? 화전. 화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임야가 지목인데, 그쵸? 뭘로 쓴 거예요? 밭으로 쓴 거 아니에요? 지목이 다르죠? 전이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경매로 나와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버렸냐면 이거는 야 이거 밭이잖아. 그러면 이거 농지법에서 관리해. 자 이거 산이잖아. 산지관리법에서 관리해. 야 이거 둘 다 지금 잘못 썼네. 농지법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해버리고 산지법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근데 판례가 대법에서 뒤집어 버렸어요. 어떻게 뒤집었냐? 아니야 이 사람이 뭔 잘못이야. 원래 있었던 건데. 예, 그래서 하나만 부과하자. 그래서 산지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이게 또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농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또 이제 이거를 또 환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농지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확 벌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산지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지목에 쓰는 여러분들의 이제 부동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땅으로 하는 거죠, 땅. 더 들어가면 농취증이 있을 것이고 농지가 있을 것이고 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라고 하면 10시간, 뭐 20시간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싹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단지 이 집 하나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매를 진행을 하고 이 안에서 최우선 변제금 있고 우선 변제금 있고 배당 요구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있고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정확히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에 한 1000분의 1 정도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확히 한 다음에 응용을 하고 더 공부할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1000분의 1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익한테 만나셨잖아요. 만나셨고 저한테 배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있을 때 제대로 배우세요. 저는 응용을 해서 다 그리고 제가 제 스타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알려드려요. 왜냐면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산수를 했어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2. 1 빼기 1은 0. 2 빼기 2는 0. 이해되시죠? 자,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2 빼기 2,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 곱하기 3개면 3이잖아요. 6이잖아요. 사실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이게 빠르죠. 근데 이걸 배우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배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헷갈려버리고 응용이 적용이 안 돼버려요. 똑같아요. 나누기도. 반대로 하면 적분, 미분 똑같아요. 반대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단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을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놀려면 가장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동산을 가지고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법 가지고 놀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또 초심으로 또 가고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했던 것.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와 공매를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정말 많은 걸 배워가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제가 맛보고 제가 걸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경단계하고 공단계 할 때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수업에서 못 배웁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걸 배워서 가르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워서 가르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응용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확답은 못하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 이게 일자 이렇게 연결되고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재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경매와 공매가 어떤 식이냐면 그냥 진짜 재밌어요. 제 제자들이라고 하면 좀 더 이번에 스터디 하니까 깊숙하게 좀 배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에 제가 맘먹고 왔거든요. 경매, 공매, 스터디 하고 이번에 베스트 물건 추천만 해갖고 물건 추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초급 과정이에요. 한 다음에
더 제가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특수 물건까지 그리고 특수 물건반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지분, 유치권, 법치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배당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곳이긴 하지만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이걸 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저번에 실전 투자 클래스 같이 이번에는 특수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배울 수 있는 그런 반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배우니까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배워버리면 그냥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에서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하세요. 부자의 거 제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악물고 공부하시고 배워놔야 여러분들이 제가 다 돈입니다. 경매 공매요.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했던 내용 자 복습 이거 복습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완전 다 돈입니다. 이것만 해도 돈인데 다음에 여러분들 특수물건이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제 제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한테 수업 받는 사람들 잘 됐으면 좋겠다. 왠지 아세요? 놀려 있으니까 물건이 너무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베스트 물건 추천만 하는 것이고 좀 낙찰 좀 받아가지고 돈 벌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한계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 만났잖아요. 부자일 거 만났잖아요. 아셨죠? 우리 또 만나요? 네.